대체 왜 전 세계가 한국 하는 거야?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도대체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여기 중국에서 세계 최고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믿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여성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리우 웨이, 중국 국영재활병원의 의사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요? 고작 몇십 년 잘 나간다고 우쭐대는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브리핑을 듣는 동안 내내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뒤처져 있을 텐데 무슨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5천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의 중심인데 작은 반도국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리우 박사, 한국의 재활의학 분야는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의 규모와 자원을 생각하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휠체어를 타셨고 제가 의사가 된 이유이기도 해요. 웨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배울 것이 있을 수 있단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의 변방에 불과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출장이나 관광이나 어차피 별 볼 일 없겠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그저 의무적으로 했을 뿐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제 파견 소식을 알렸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뭐하게?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냥 의료 시스템 조사라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 같아. 답하며 술잔을 들었죠. 그래도 한국 드라마는 재밌던데? 여자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그건 그냥 환상이야. 실제로는 우리 산업의 하청 같은 나라지. 화려해 보여도 결국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나라라고. 제 말에 모두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내심 짜증이 났어요. 이런 작은 나라에 가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니. 중국의 병원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첨단 장비와 거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소규모 병원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보된 기술을 모방하려 애쓰는 작은 나라, 우리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곳, 그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 어떤 조언보다 강했으니까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수동 입국 심사겠지?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겠군. 그런데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죠. 무인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신속하게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위한 전용 부스도 있었어요. 화면의 안내를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하자 10초도 걸리지 않아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른데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짐을 찾아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고 비누는 자동으로 나왔으며 변기는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 청소 관리 시스템까지 있었죠. 중국의 상하이 공항도 이 정도까진 없는데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표를 사려는데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어요. 외국인이신가요? 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그가 추천한 앱을 설치하자 WI-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모든 대중교통 정보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되었습니다. 기차에 탑승하니 놀랍도록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러 보여줄 때나 이렇게 세팅하지.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게 그들의 일상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특별히 여기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한 번의 앱 터치로 경로를 찾고 교통카드 결제까지 끝났어요. 중국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직관적이었죠. 우리 시스템보다 빠르잖아.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도시를 둘러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청 국가라고 생각했던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자동화되어 있었고 객실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어되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의 이미지가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제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보자. 아마 첫인상이 과장된 것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무인 상점을 본 적이 있어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야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은 못 믿겠지.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카운터가 아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른 물건의 바코드를 스스로 찍고 결제한 후 조용히 나갔어요. 감시 카메라는 있었지만 보안 요원은 없었습니다. 저도 음료 하나를 골라 결제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CCTV 없네. 근데 아무도 훔치지도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인 상점이라면 반드시 여러 감시 장치와 보안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시도 없는데 이렇게 줄을 서? 보여주기겠지. 속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자전거를 대여하려다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는 옆으로 치워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멈춰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무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결제 실수로 음료 2잔 가격을 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망설임 없이 직원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제 눈에는 너무나 이상해 보였어요. 중국에서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텐데 여기서는 당연하게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음료를 받고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이 없나? 다 같이 살아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나?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거였어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았고 바닥에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노인들은 산책을 즐기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구나. 깨달음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여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곳. 셋째 날 드디어 제 본래 목적인 서울의 대형 재활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출장의 주 목적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대기실이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색상의 벽지, 편안한 소파, 은은한 음악까지.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어디 VIP 병원인가? 무심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병원들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삭막한 대기실, 번호로 불리는 환자들, 항상 바쁘고 무뚝뚝한 의료진. 이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환자 등록을 위해 접수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시니 영어로 설정해 드릴게요. 태블릿으로 간단히 접수를 마치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기시간 알림이 왔습니다. 심지어 진료과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힘드셨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환자가 아니라 손님처럼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로서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치료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관찰자로서 재활치료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치료실은 넓고 깨끗했으며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치료사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고 눈을 맞추며 대화했습니다. 농담도 건네고 격려도 했어요. 한 치료사가 노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김할아버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더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환자는 그저 치료해야 할 대상, 번호표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의 편하게 기다리세요라는 말에 잠시 울컥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서서 대기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대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어린아이 환자와 어머니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재활치료 중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여긴 병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사와의 면담 시간에는 더 놀랐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답했고 제가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중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저 자신도 환자보다 병에 집중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보면서 그들을 사람이 아닌 증상의 집합체로 대했던 거예요. 병원 로비를 나오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장비나 효율성만 갖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계적 효율성을 넘어서 환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장비 사용법이나 시스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승을 위해 긴 통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휠체어를 탄 노인 승객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그 노인은 아마 불편함을 겪었을 텐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무원이 나타나 부드럽게 휠체어용 승강기로 노인을 안내했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마치 매일 있는 일인 것처럼요. 옆을 걷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휠체어 탄 분들도 편하게 다녀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를 밀며 중국 거리를 다녔던 기억,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계단 앞에서 멈춰야 했던 순간들, 차별과 무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휠체어 승강기 옆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작동하며 노인을 안전하게 플랫폼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강변을 걷던 중 또다시 휠체어를 탄 청년 커플을 보았어요. 그들은 웃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일부는 미소로 응원하고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갑자기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었고 또한 제 자신을 위한 눈물이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는 법이나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존중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태도, 문화의 문제였죠. 한강 벤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약하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의 크기와 힘만을 자랑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눈물을 닦고 일어나며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배워야겠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웨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단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단순히 첨단 빌딩과 밝은 불빛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도시로 말이죠. 이 도시는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라는 깨달음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다섯째 날 한강공원에서 업무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보니 공공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와이파이가 항상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고 속도도 느린 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즉시 초고속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습니다. 시험 삼아 4K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었어요.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화상 통화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 감탄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장비의 차이야, 본질은 아니야. 하지만 그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검색창에 한국 민주화 운동이라고 입력했어요. 중국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주제지만 그냥 궁금해서 쳐본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와 자료가 즉시 나타났어요. 제한 없이, 검열 없이 말이죠. 이어서 정부 비판 뉴스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중국에서라면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필터링 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다양한 기사가 자유롭게 나열되었어요. 야당의 정부 비판부터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모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베이징 시위라고 타이핑했다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검색할 수 없는 단어였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어요. 엔터를 누르자 중국에서는 철저히 금지된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여기선 세상이 다 열려 있구나. 숨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한국의 놀라운 점은 빠른 인터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어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의견을 표현할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우린 빠른 걸 자랑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가둬두고 있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다양한 정치적 주제, 사회 이슈, 국제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모든 색깔의 의견이 존재했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금지된 것이 없었고 차단된 것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강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자유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였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변화는 자유로운 비판에서 시작되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크고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했어요.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색깔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여섯째 날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러 전통차를 주문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지갑을 카페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요. 몇 시간 후 다른 가게에서 뭔가 사려고 할 때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심지어 여권까지 있었거든요. 여기라고 다를까 결국 돌려받지 못하겠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선 지갑이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한 위로겠지라고 생각하며 돌아섰어요. 중국에서는 분실물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과거 중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진지하게 대응해주지 않았고 결국 모든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지갑 분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우 웨이 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찾았다고요? 서둘러 어제 갔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가 설명하길 제 지갑은 카페 주인이 발견해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찾으러 카페로 가보라고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어제 저를 응대했던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깔끔하게 포장해 보관하고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카드, 현금, 여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카페 주인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갑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갑을 되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잃어버린 건 지갑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신뢰가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지갑을 찾아준 카페 주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미소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곳. 이 작은 사건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심마저 허물어버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신뢰가 살아 숨쉬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그날 오후 한강공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와 신뢰를 읽을 수 있었고 도시의 풍경에서 자유와 존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을 의심 없이 사랑할 준비가 됐다.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이미 변해버렸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구경재활병원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의료 인프라 탐방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동료들은 무관심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은근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까짓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 있겠어?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 진심을 전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장비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환자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신뢰도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발표를 기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환자 중심 접근법, 리모델링된 재활병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내가 본 한국은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을 테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개인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을 다녀온 중국인, 내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작은 나라, 조급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였고 자유롭게 숨쉬는 나라였고 신뢰가 일상이 된 나라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역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담담한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대신 인간다운 존엄이 자리 잡은 표정이었죠. 영상을 올린 후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비판적이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했어요. 특히 장애인 단체와 의료 종사자들에게서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영상을 보셨어요.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웨이, 넌 항상 용기 있는 아이였어. 내가 자랑스럽다. 일주일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어학연수를 받기로 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을 깨면 세상이 다시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일로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신뢰, 존중,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이죠.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린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을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따뜻한 정이 스며든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